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요. 어제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부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최악의 충돌을 피하자는 데는 공감을 했다고 하죠. 자,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현지에 계신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지 부시 미중 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 연구위원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성현입니다. 네, 자, 이 늦은 시간에 연결 감사합니다. 현지 시간은 지금 몇 시인가요? 예, 워싱턴 기준으로 지금 밤 11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조지 부시 미중 관계재단에 계시는데 어떤 기관입니까? 네, 정식 명칭은 그 미중관계 기금회라고 그러고요. 네네. 미국에서 유일하게 그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중관계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네네. 그래서 본부는 그 부시 대통령의 고향인 그 텍사스 휴스턴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현재 저의 몸은 하버드대 페어뱅크 중국 연구소에 방문학자로 지금 보스턴에 와 있습니다. 아, 보스턴에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아침인데요. 세계의 회담이다. 이렇게 주목받은 미중 정상회담이 꽤 장시간을 갖고 끝났습니다. 대면 회담은 이번에 두 정상 처음이었는데 미국 현지 언론의 반응과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한국하고 온도차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을 쭉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다 일면 기사로 다 모든 언론사에 나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의외로 중요한 뉴스긴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톱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뉴욕타임스를 빼고는 신문 기사 1등은 여전히 미국 중간선거, 국내 정치가 분석하는 게 1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헤르손 탈환이 2등, 그리고 심지어 뭐 아마존에서 몇천 명을 해고했다 이런 기사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뭐 굉장히 높은 톱으로 골랐고, 그리고 나서 시진핑 바이든 회담 순이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번 회담이 문제 해결보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미중 관계 갈등의 문제 관리를 하러 가는 그런 회담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를 뚫는 회담이 아니다라는 것을 언론들이 알기 때문에 언론의 기대가 좀 낮은 것과 좀 연관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매체하고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게 사실이네요. 자, 이 공동성명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담 이후 양측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서로 충돌하지 말자 여기는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만 현안들에 대한 입장은 뭐 각각 달랐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레드라인 확인된 것 같은데 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 유례와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확인하고 싶었던 중국에게 있어서 과연 대만 문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그 말을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 입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미중 관계의 기초 중에 기초다. 그리고 미중 관계의 첫 번째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아는 상식 같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진핑한테 직접 듣고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 회담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모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으니까 무려 한 3시간 10여 분 동안 회담이 이루어졌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이제 오갔을 텐데 좀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3시간 넘게 양자회담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의미를 축소할 수가 없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문제 해결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서로가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통역이 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적어도 충분히 가졌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불만이다. 서로 상대방과 핵심 이익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라고 개인적으로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이렇게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닛 앨런 대무장관이 참석하고 또 중국에서도 필리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이것은 이제 부총리급인데 상무부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에서 중국 경제를 총관리하는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회담이
미중 갈등, 정치적인 외교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식 창고라고 부르는데 이런 곡식 제공, 공급망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만 문제, 한반도 북한 문제 포함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결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를 모두 짚어볼 수 있었던 그런 측면에서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 도발에 대해서 우려를 또 바이든 대통령이 표명을 했고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이 책임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듣고 싶었던 그런 대목도 짚어준 것도 우리 한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요, 이번 미중 회담은 또 이제 이 앞으로의 외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는데 우선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런데 중국은 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에게 있어 북한 문제는 당연히 큰 관심사이겠죠. 한국 사람으로서. 근데 미국 현재 제가 관찰하는 부분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에서 크게 그런 정책 우선순위에 두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아시아를 방문했고 아시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그 기간에 북한의 도발 타이밍이 겹쳤고 그러니까 공동성명에서 북한 관련 표현이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고 기대했던 것이 들어갔지만은 조금 더 냉정하게 보자면 조금 의례적인 발표 수준이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에서 제가 듣는 것은 미국 외교의 70%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에 좀 쏠려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30%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외교에 할당이 되고 북한도 결국 이 30% 중에서 일부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에 관심이 정식 쏠려 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또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위 북한 문제의 중국에 대한 아웃소싱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행간을 조금 냉정하게 잘 읽는 것도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러한 맥락을 잘 읽어야 앞으로의 향방도 이제 갈 수 있겠죠.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좀 북한을 압박해보자 이런 메시지는 분명히 했던 것 같고 중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제 보도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일전에 프놈펜에서 리커창 총리를 우리 윤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리커창 총리가 자, 이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이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들렸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역할은 앞으로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는 대외 정책 우선순위는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은 좀 행동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한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은 매번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또 한국 측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커창 총리는 이번에 이제 퇴임하는 그런 총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시진핑의 새로운 인사들을 고수하는데 새로운 외교 진영의 그런 중요한 인사들의 발언을 더욱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과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문제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미중 신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런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관계가 좀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전처럼 미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신냉전 구도가 굳혀지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과거 신냉전처럼 북중러 관계,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더 공고히 되고 또 반대로 미국, 한국, 일본 이런 삼각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그런 신냉전 구도가 조금 더 굳혀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보다 북중러, 한미일 신냉전 구도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자, 이 회담을 좀 정리해 보면 미중 갈등이 앞으로 좀 충돌하지 않게 하겠다. 해법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문제 관리의 방점이 찍혀 있었다. 양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갈등은 쉽게 봉합되거나 풀리진 않겠죠. 자, 그런데 이런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라고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우리는 한국은 미국과 도장을 찍은 군사 동맹입니다. 네네. 군사 동맹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사실 어떻게 애인 관계, 일촌 네.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혈맹이라고까지 미국과는 부르죠. 네. 예, 혈맹이라 불리고 그리고 중국과는 한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는 동맹이고 중국과는 이제 파트너 관계거든요. 네. 그럼 한국은 외교에서 이름 그대로 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게는 동반자로 그리고 미국과는 일촌 관계로 그래서 국제 관계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름대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되는데 네네. 한국이 조금 북한 문제라든지 어떤 경제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좀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좀 중국과 조금 우리가 일총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잘못된 시그널을 네. 중국에게 좀 과거 정부에서 준 측면도 있고 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좀 과도한 기대 혹시 한국이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중국 편을 드는 거 아니야라는 네. 그런 잘못된 기대를 준 측면도 있고 그래서 미중 양쪽에서 좀 오해를 초래한 측면이 좀 있다라고 저는 네네.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일관적으로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동맹이고 우리가 중국과는 정치 제도가 틀리지만 중국과도 사이좋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어떤 원론적인 네네. 입장을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관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이 프놈펜에서 인태 전략을 발표했어요.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네. 이게 뭐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은 또 오래전부터 이제 주창하던 것이고 그래서 이 미국과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 이게 이제 대중국 견제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좀 너무 앞서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 비판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을 좀 직설적으로 하자면 한국이 너무 미국 편에 서는 거 아니냐, 한국이 너무 미국의 뭐 들러리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우려인데 미국에서 제가 관찰한 것은 조금 결이 좀 틀립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이 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보는 시각은 특히 이제 한국의 전임 정부가 약간 친중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이번 정부는 친미로 돌아섰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는 180도로 굉장히 서로 다른 정부라고 보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형성된 어떤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좀 인식이 아직도 좀 고착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인식이 바뀌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네네. 한국이라고 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노스 코리아, 북한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네. 우리한테는 좀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는 북한과 한국을 아직 좀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한국에서 뭐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그것이 그냥 한국 정부지 한국 정부가 뭐 친중이다, 뭐 미중이다, 또 미국의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 이런 것은 현직 그 외교관들은 날 인식하고 있지만은 외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미국 정치인들은 한국 정부가 지금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직 잘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은 우리 말로는 미국의 동맹인데 동맹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미국의 협조를 얻거나 어떤 미국의 어떤 북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동차 어떤 배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공조를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어떤 미국 그 정치인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좀 인식의 전환 이런 것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의를 할 때도 가장 좀 주저하다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좀 주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가장 먼저 손드는 학생의 눈이 가지 늦게 손드는 학생은 제가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자꾸 선택을 해야 될 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가끔 좀 결기 있게 행동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저녁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한중 관계가 그동안 좀 멈춰 있었다 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까 동반자로서 대우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뭐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중 관계가 지금 완전히 회복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떳떳하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중국을 대하라. 그리고 제가 적어도 중국에서 11년을 산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중국과 외교를 할 때는 좀 중국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국은 상대방이 너무 굴종적으로 예의를 너무 갖추고 몸을 숙이고 나오면은 그것을 예의 바르다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확실하게 눌러가지고 양자 관계로 주종 관계로 확정시키려는 그런 기질이 조금 있습니다. 만만하다 이렇게 보는군요. 우리가 중국을 대할 때 너무 만만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국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하게 대하고 또 중국 사람들도 제가 아는 중국 친구들은 당당한 사람을 굉장히 더욱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좀 이렇게 끌려다닌다거나 좀 애걸하거나 이런 모습 보이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또 상호 존중에 기반한 그런 모습을 우리도 기대하고 또 중국도 그렇게 하면 한국을 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연, 당당. 오늘 저녁에 좀 그런 모습 보면 좋겠네요. 자, 늦은 시간인데 오늘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성현 조지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선임